네, 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상화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좀 심오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무작정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학문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수님까지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서 올라가져 있는 그 수많은 동영상들을 어느 정도 좀 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왜 논문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절실하게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제가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논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첫 번째 좀 본질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논문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학문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학을 전공하고 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학문, 이 논문은 학문과 일단 결이 좀 다르다. 여기서 이 결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가 좀 달라요. 여러분은 내가 공부를 하고 학문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실력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논문은 학문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학문을 열심히 수행하면 뭐 자동적으로 논문을 잘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학문이라는 것은 좀 지식하고 관련된 거죠.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것을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논문은 조금 결이 달라요. 논문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증명한 결과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유무와 그 증명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것에 대한 이 차이가 여러분이 뭔가 본질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과 학문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논문의 본질적인 것,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과 그 증명된 결과에 대한 가치,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득력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논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이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계 분석 같이 양적 연구, 그리고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문헌 고찰을 한다든지 그런 연구 방법을 우리가 질적 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 따라서 설득하는 그 접근법이 좀 달라요.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이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설득력을 가져야 되냐면 그 일반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키려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객관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고 아리까리한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논문을 내 손으로 작성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보이지가 않아. 논문이 뭔지를. 그게 보여야 내가 논문을 쓸 건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질적 연구는 뭐 어떻게 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그 연구자 자신의 철학적 접근이 있어야 돼요. 철학적 접근. 이거 벌써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현상학이 형이상학이었거든요. 질적 연구의 대표가 되는 현상학이 형이상학에서 나왔거든요. 그 이전에는 제1철학이었고.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나의 연구를 설득하는 것이고, 양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객관화를 통해 일반화시키는 과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문하고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측면에서의 학문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논문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바로 타당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뭐 분석을 한다, 고찰을 한다, 뭐 파악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부분에 대한 증명 과정에 대한 적합성.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해 나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타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과정을 타당화해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대부분은 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을 적용하는 것도 대부분의 연구는 그냥 한 가지 기법을 탁 대입한다고 해서 이 증명 과정에 타당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기법으로 로직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연구 가설 또는 연구 문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기법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직이 있어요. 이것도 증명하고 이것도 증명하고 이 과정을 다 증명하는 데 있어서 보통 4개, 5개, 6개, 7개의 기법들이 순서에 의해서 로직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로직을 이 기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 기법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로직도 짤 수 있는 응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기법이 나왔으니 또 논문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기법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응용을 해서 로직을 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기법이 있을 거단 말이죠. 이 기법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면 기법 적용 자체가 안 돼요. 로직을 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양적 연구도 마찬가지고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기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 네 번째 특징을 이렇게 부릅니다. 최소화의 특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거는 연구자가 바라보는 관점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최소화라는 것은 정확한 논점을 하나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거예요. 주로 연구하다가 많이 겪는 초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보다 보니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증명을 하겠다. 이거 하다 보니 얘도 연관이 있네. 그러면 쟤도 하는 김에 쟤도 보겠다. 이거 하다 보니 쟤도 하는 김에 봐야지. 하다 보면 뭔가 점점 연구의 범위가 커져요. 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거를 연구하는 것 같지만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구자의 논점이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논점도 보고 저 논점도 보고 저 논점도 보고 뭐 다 보겠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론적 배경도 많아지고 연구의 범위도 커지고 연구 문제가 막 수백 개가 되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바에야 뭐 우주 삼라만상을 다 보든가. 그러니까 연구자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정말 최소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논점으로 잡아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거를 최소화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칠판이 꽉 찼기 때문에 좀 지우고 다섯 번째 논문의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저는 이제 후속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속성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 연구를 하다 보면 가끔 이 처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 연구해야지 하고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연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연구를 하기 위한 학술적인 근거, 선행 연구의 동향을 찾다 보면 이론적 근거를 제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데 근거를 제시 못해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와 맞닿아 있냐면 제가 첫 번째 설득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설득력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반화를 위해서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객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죠. 객관적인 근거를 대면서 뭐 추론을 하든 관점을 변환시키든 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면 객관화가 안 돼요. 객관화가 안 되면 논리적인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논문을 쓰면서 논리 많이 들어보시죠? 이 논리가 간단한 겁니다. 근거를 대면 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거도 없이 내가 문제 제기를 한다. 근거도 없이 그냥 내가 제기된 문제를 풀었다. 증명했다. 근거가 없는데 객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질적으로 했다면 자신의 철학적인 접근을 굉장히 타당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조차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연구자의 무지와 욕심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거죠. 이제 반대로 후속성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이 연구는 좀 하기 싫은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연구는 저 연구란 말이에요. 근데 저 연구에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사전에 미리 만드는 차원에서 내가 이거는 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연구를 예상하고 이번 연구를 그 연구의 선행 연구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의 후속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내가 던지고 받기 위해서 연속성하고도 좀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논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가 강조하는 논문의 특성은 또 어떤 거냐면, 분리화. 분리화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떠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발 연구와 페이퍼 작업을 좀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페이퍼 작업하면서 연구를 하니까 자꾸 페이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페이퍼만 보고는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연구의 정확한 맥락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리 페이퍼를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구의 맥락을 정확하게 잡고 내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무슨 짓거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페이퍼 작업은요, 이거는 그냥 양식이에요. 양식.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학위 논문 낼 것 같으면 우리 학교 매뉴얼에 맞추면 되는 거고, 학회 논문 쓸 것 같으면 그 제출하는 학회 매뉴얼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매뉴얼을 모르겠다 이러면 선배 논문 보면 되는 거지. 한
세네 편 정도 보면 뭐 대충 비스무리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목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충 어떻게 쓰는 건지 이거는 딱 보면 아는 거거든. 그 매뉴얼의 양식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담는 콘텐츠. 이게 내 연구 내용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안건데, 안고 없는 찐빵 먹으면 맛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연구를 먼저 하시고, 페이퍼는 어떻게 쓰면 된다? 깨끗하게 씁니다, 깨끗하게. 특히 이 페이퍼는 이 양식이 주로 어떻게 맞추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페이퍼는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논문 저 유럽 사회에서부터 썼을 거 아니에요. 과학이나 수학이 엄청 발전해 오면서 서로 지식을 막 공유하면서 연구했던 내용을 발표하는 그 시기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논문을 써버리면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뭐 평가를 하든 뭐 자문을 해주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퍼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독자를 위한 그런 배려 있는 페이퍼가 되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글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독자가 이해하겠습니까? 독자가 다 천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때는 깔끔하게 표로 딱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표로 정리하기 너무 아리까리하고 난해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그림으로 딱 그려주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지. 이 독자를 위한 배려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 목차.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그 옛날부터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논문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서론, 본론, 결론. 그 본론을 세 개로 쪼개. 그러니까 5장 구조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학문에서는 5장으로 표현되기가 좀 힘들어. 그럼 6장. 그리고 어떤 때는 4장. 이게 유형이 있다고요. 그 안에서도 독자가 내 콘텐츠를 정말 읽기 편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장치들을 요소요소에 뭐 표, 그림뿐만 아니라 개조식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두갈식으로 쓴다든지 정말 읽기 편하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분리화입니다. 분리화. 그러니까 연구와 페이퍼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독자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분리화가 언제 어떻게 또 써먹을 수 있냐면 발표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발표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이 전부 다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런데 왜 이거를 페이퍼 가지고 주구당창 내려 읽고 있냐 이거예요. 페이퍼는 독자를 위한 거고 내가 발표를 하는 거는 시청자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이 페이퍼는 독자를 위한 거니까 일방향이잖아. 일방향.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했던 말 또 해줘야 되고 했던 말 또 해줘야 되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발표하는 거는 말로 하는 거 시청자는 쌍방향이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잖아. 뭐 내가 중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는 정말 엑기스만 발표하셔야 돼요. 엑기스만. 나머지는 물어보면 돼. 자, 그런 식으로 분리화를 잘 이해하시면 페이퍼 작업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발표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 자, 요런 부분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우리가 논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논문의 특성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학문에 비해서 가지는 논문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여러분이 논문을 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거는 무시 못해. 이건 좀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할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를 다 듣다 보면은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실적인 측면은 특히 대학원생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대학원생들의 그 뭡니까? 애틋한 그런 힘든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애환 이런 거죠. 이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측면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종종 많이 종종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하는 차원입니다. 자,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대학원생들이 계신다면 이 대학원생 분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본질적인 6개의 특성을 잘 몰라. 일단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스스로가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논문의 특성을 잘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학생이니까.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도 교수님이 이 본질적 특성을 몰라. 이러면 이제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제가 경험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 보면 옆에서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좀 지켜보면 지도 교수님 중에서도 특히 실무 쪽에 계시다가 이렇게 학계로 넘어오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느낌이 오는 교수님들의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교수님이 좀 실무 쪽에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쓰는 학술 연구 논문에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무 쪽에 있으면서 실무에 해당하는 그 연구 보고서에 너무 적응이 돼서 그런 건지 학술 연구 논문에 대한 지도 스타일이 학술 연구 논문스럽지가 않아요. 기업에서 하는 연구 보고서 같은 스타일로 자꾸 논문 지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이런 교수님들이 이 본질적인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하는 논문 지도에서의 실수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페이지가 막막 늘어나요. 우리는 가장 연구자의 기본적인 연구 맥락에 대해서만 알면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이외에 뭔가 옵션이 너무 많아.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교수님은 증명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명이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적어라. 네가 조사한 내용을 적어라. 뭐 현황이라든가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적어라. 사실 이게 뭐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어도 이 연구자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그다지 비중은 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연구자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이런 내용은 없어도 되지 않나. 그러면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연구자가 너무 힘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옵션 비슷한 내용을 너무 많이 추가하게 함으로 해서 페이지가 늘어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페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오해를 낳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됐는데 페이지가 많다고 해서 좋은 논문이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맥락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본질적인 특성을 잘 모르는 이제 이 교수님의 지도의 두 번째 특성이 어떤 거냐면 글쓰기를 지도를 그냥 안 할 수는 없겠죠. 지도 교수님이니까. 근데 이제 글쓰기 지도를 하는데 이 글쓰기가 뭔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할 때마다 글쓰기를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또는 그냥 뭉뚱그려서 좀 더 논리적으로 해라. 아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라는 이런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논리적이지가 않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지. 좀 구체적으로 딱 집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한 거하고 이번에 지적한 거하고 또 다르고, 말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논리 구성이 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학생들이 자꾸 못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지. 왜? 논리 구성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을 이렇게 자꾸 평가절하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면 교수님들이 나 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교수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교수님이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정확한 논리 구성의 기준, 어떤 연구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난번에 한 말, 이번에 한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교수님들이 다양한 기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 검증 방식이 다양하지가 못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출된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 제기가, 그 문제 제기도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법의 로직을 짜서 해결을 하고 증명을 하는 것이 논문인데, 적합한 방식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알고 있는 방식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교수님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해. 내가 아는 기법은 이거니까 무조건 이 기법으로 풀어라. 그러면 그 문제는 풀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확인 절차를 거치든가, 뭐 다른 뭐 전문가라든지 뭐 다른 교수님들한테 뭐 여쭤보고 더 적합한 방식이 맞는 건지를 확인을 한번 해본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교수님들도 뭐 애로사항이 있겠죠. 뭐 자존심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아는 거를 해야지, 내가 지도를 하지, 내가 모르는 건 내가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 그럴 바에야 니는 내한테 왜 왔니, 뭐 이렇게 돼버리면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교수님이 아는 그 기법을 그냥 사용을 하게 되니 연구 문제는 제대로 도출이 됐는데 분석은 엉망이 되고,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들이 가지는 또 특성이 어떤 거냐면 좀 권위적이에요. 권위적이 아니고 굉장히 친근감 있게 자상하게 지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교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게 이 권위적인 태도에서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가 늘어나는 것도, 글쓰기가 엉망이 되는 것도, 검증 방식도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는 것도, 이것도 다 권위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만 힘들어져요. 그리고 학과에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게 그 교수님들이 내가 아는 걸로 이제 고집 부려서 이제 학생들 논문 지도했다,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서. 학생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딴 데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와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 학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떤 교수 사실상 실력이 없음, 사실상 논문지도 못함. 근데 이제 권위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나도 교수고 저 사람도 교수니까 그냥 같은 한솥밥 먹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눈 감고 좀 넘겨주긴 하겠죠. 하지만 뒤에서 욕해. 그러니까 사실상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의 어떤 권위적인 태도에서 나오면 마음을 풀면 돼요. 마음을 풀면.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돼요. 같이 조사해보자 하면 되지. 더 좋은 교수님이 있다면, 아니면 그 교수가 아니라도 괜찮아.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물어보자. 그 사람은 뭐라 그러던데? 그래?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그럼 자기도 공부가 돼. 학생 좋은 논문 나와. 학생 입에서는 우리 교수님 저것도 모르네. 이런 소린 절대 안 나와요. 학생 입에서는 우리 교수님 너무 자상하시다. 우리 교수님 너무 다양성이 있으시다. 너무 합리적인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권위가 되는 거지. 내가 권위를 부린다고 해서 권위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좀 권위적인 태도에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러지 않은
교수님께 지도를 받는 정말 대다수의 학생들 때문에 우리 그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학계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지. 사실 이런 분들도 밑에 교수님 밑에 제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소수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어쨌든 좋은 교수님 만나면 학생들은 복 받은 거고 자신의 학문적인 성과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다 교수님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이제 본질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논문 공부를 해야 되는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기 전에 그냥 무작정 그냥 들이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 논문에 대한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본질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학생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제가 굳이 뭐 논문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설명을 안 해도. 물론 논문 공부하면 더 좋고, 뭐 어쨌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지 못한 지도 교수님을 만나신 학생분들의 경우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면, 첫 번째, 이 권위적인 교수님들은요, 이 학생이 좀 아는 척 하는 걸 싫어해요, 솔직히. 그거는 뭐, 이 권위적인 교수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아는 척 하지 마라. 예.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딱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걸 좀 하고 싶은데 내가 공부를 해서 좀 아는데, 교수님이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교수님이. 그러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교수님 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정보를 툭 던져주라는 거예요. 정보를 이 교수님 입장에서 내가 학생한테 배운다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정보를 그냥 저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하면서 툭 던져주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스스로가 이 학생한테 배웠다라는 그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안 나게끔. 예. 그러면서 그 정보를 딱 받아가지고 물게끔. 이 교수님한테 이런 단어를 쓰면 좀 교수님도 열받겠는데. 근데 뭐, 저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뭐 이런 소리 뭐 못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최대한, 뭐 교수님한테 뭐 페이퍼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최대한 그 교수님이 지도해서 통과가 됐던 그 선배들 논문을 좀 보시고, 최대한 비슷하게 좀 따라서 페이퍼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금 적응이 되어 있는 그런 양식, 그런 목차, 그런 카테고리 구성, 그리고 그런 기법, 그리고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페이퍼 작업을 해서 드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려봐야 교수님이 뭐 다 읽어보시고 아시겠습니까? 설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심사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때는 제가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6번째로 말씀드렸던 분리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구를 하신 내용에 가장 기본적인 맥락 있잖아요. 맥락. 그 맥락을 말로, 제가 연구소에 오신 분들한테 주로 쓰는 용어가 뭐냐면 일단 말로 조져라 이거예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지리하게 막 설명하지 말고 맥락만 깔끔하게 설명을 해서 한 3, 4분 내에 조져라 이거예요. 그래야 교수님이 다시 페이퍼를 들여다봤을 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야 이해가 돼야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맥락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교수님을 이게 지도를 받는데 사실 알고 보면 교수님을 리드해 나가는 거죠. 잘 모르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논문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1, 2, 3번을 했지만 이 모든 영광을 교수님한테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교수님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신의 한 수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 과정이 좋게 지나갔다면 다 우리 지도 교수님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고 영광을 이제 교수님한테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속이 좀 그래도 어쨌든 이제 뭐 지도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도장 받고 학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결론 여러분이 진짜 논문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실력이 쌓였다.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그거는 학교 밖에서 해야 돼. 학교 밖에서. 학교 안에서 잘 안 돼요. 지도 교수님이 자꾸 태클을 거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연구는 빨리 학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학위 받고 나와서 학교 밖에서 하십시오. 예. 그러면 정말 행복한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네요. 35분 동안 했네. 자, 여러분 이제 논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럼 논문 공부 어디서 하느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까지 동영상 다 보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논문 공부를 어디서 하면 되느냐? 논문 공부를 사실상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이런 강좌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구독 안 하신 분들도 볼 수 있는 공개 강좌가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강좌들이 멤버십 강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논문 쓰신다면 제발 이런 강의를 좀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논문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교수님에 대한 대비 그리고 내 연구에 대한 대비, 페이퍼 작업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교수님한테 여쭤보세요.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학교 밖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서도 그 부분만 여러분이 고비를 넘을 수 있게 컨설팅을 진행을 하니까 컨설팅은 자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만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연구력이 높아지고 연구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그쯤 되면 여러분이 논문 지도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든 심사를 받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디펜스를 하실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 공부를 통해서 꼭 실력을 좀 쌓고 논문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에 대한 강좌들은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멤버십 강좌에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